자, 오늘 군비 통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군비 통제의 개념하고 기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비 통제 분류, 그 다음에 군비 통제와 우리 국가 안보 정책 간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군비 통제의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까지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군비 통제라는 걸 여러분들 개념 좀 생소하죠? 군비 통제 하면 군비 통제가 과연 뭔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군비 통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군사 협력을 통해서 위협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논의를 했죠? 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죠? 현실주의의 어떤 시각에서 안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많이 했죠. 그죠? 결국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힘을 바탕으로 안보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군사력, 국방력 건설, 동맹의 체결 이런 것들은 다 나의 힘을 강화시켜서 나의 어떤 위협을 제거하는 감소시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안보를 논의했잖아요. 그래서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군대를 국방력을 보유하는 것이고요. 이런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논의했는데 이 군비 통제는 결국은 목적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보를 달성하는 목적은 같은 건데 방법이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 논의한 것은 나의 힘을 강화시켜서 안보를 달성하는 거라고 그러면 군비 통제라는 개념은 나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잠재적인 적국 간 또는 상대국 위협 세력 또는 적대국 이런 상대방과 군사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위협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죠. 나의 힘을 국방력을 강화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어떤 전쟁을 억제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을 통해서 위협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이제 안보를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논의했잖아요. 그죠?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안보관이 바로 이 분쟁이나 전쟁의 원인은 국제의 어떤 질서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조적인 어떤 부조리만 제거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라는 어떤 존재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걸 전제를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협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안보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 안보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군비 통제는 바로 그런 어떤 접근법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군비 통제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누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협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적이나 상대방과 협력을 해서 서로 간의 위협을 낮춤으로써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군비 통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정확해요. 그래서 이 군비 통제는 기본적으로는 상대국의 어떤 안보 이익과 동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남북한에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측면에서 이제 적대적인 의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일단 입장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뭐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핵 개발을 하는 걸 우리가 북한의 논리대로 어떤 자위권을 위해서 또는 뭐 북한의 어떤 자기 국가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동의를 해줄 수는 없죠, 사실은 지금. 그러나 어쨌든 상대국의 어떤 안보 행위를 하면 그 안보 행위를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동기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군비 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정, 존중을 통해서 상호 공존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군비 통제의 개념이죠.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어떤 힘을 우위로, 국력을 우위로 해서 하는 현실주의적인 시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군비 통제는 공동안보가 바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이잖아요. 상대편을 안보 이익과 동기를 존중하고 상호 공존을 모색하는 게 공동안보의 개념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공동안보, 협력안보 논의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공동안보는 냉전 시기에 이제 미소 간의 어떤 대립 구도에서 사실 미소가 핵무기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상호 공멸의 위기를 느끼고 어떤 상호 인정을 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던 공동안보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은 전략 핵무기 감축도 나왔고 제한도 나왔고 솔트 뭐 이런 어떤 협정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비 통제는 결국은 공동 안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추진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 서론 한판에 사실 강의할 내용이 오늘 다 담겨 있어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면 군비 통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한판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기능적 의미에서 이제 지금 쭉 여러 사람들이 이 군비 통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토마스 쉘링이라는 아주 찬란한 업적을 남긴 국제 정치학자죠. 이런 토마스 쉘링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군비 통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 같이 잠재적국 사이의 전쟁 가능성, 그리고 전시 확산 파괴 범위와 파괴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게 군비 통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토마스 쉘링이.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하면요, 전쟁의 가능성과 전시의 그 확산, 파괴력,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정치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군비 통제의 개념으로 정의를 했고요. 대상을 이제 잠재적 적국으로 이렇게 토마스 쉘링은 분류를 했죠. 자, 군비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군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와 병력의 어떤 생성, 유지, 배치, 사용, 이런 것과 관련된 자원과 자원을 준비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을 군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적인 군사력 혹은 잠재적인 군사력, 주로 병력과 무기 체계죠. 병력과 무기 체계. 우리 육해 공군 뭐 55만, 또는 뭐 잠수함 뭐 3,000톤급, 3,500톤급 몇 정, 그죠? 그다음에 F-35 전투기 뭐 40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병력과 무기 체계를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군비예요. 꼭 병력과 무기 체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운용하고 사용하고 이전하고 배치하고 이런 모든 병력과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배치하고 사용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군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요. 넓은 의미에서 군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논의를 했죠. 상비, 동원, 잠재 군사력을 우리가 광해 군사력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협의의 군사력은 우리가 당장 운용하는 상비 군사력을 의미한다고 이미 우리가 논의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가 군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비 통제의 오늘날의 개념은요, 상비 군사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재적인 군사력과 그리고 이 잠재적인 군사력과 상비 군사력에 사용하고 관련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는 게 군비 통제의 현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어떤 군비 통제와 광의의 군비 통제에 이르기까지 이 군비 통제의 어떤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협의의 군비 통제라는 것은 군비, 무기의 생산, 배치, 이전, 사용, 이거 무기를 특정한 무기를 제한하는 게, 규제하는 게, 이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 군비 통제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 군비 통제는 특정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앞에 협의는 무기 체계잖아요, 그죠? 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협의는, 광의는 무기 체계, 특정 군사 활동, 그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물자, 우발 전쟁의 어떤 방지책, 군사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뢰 구축, CBMS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이 군비 통제의 개념이에요. 자, 다시요. 협의는 무기 체계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무기를 생산하고 배치하고 이전하고 사용하는 이런 무기에만 초점을 맞춘 게 군비 통제고요. 광의는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 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물자나 또는 어떤 운용,
운용 측면, 그다음에 어떤 군사 신뢰 구축을 위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신뢰 구축 활동 이런 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광의의 군비 통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뭐 카톡으로 올려도 좋고요. 톡으로 올려도 좋고 그냥 보이스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가시죠?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자, 이 군비 통제 주체는 앞에서 이제 토마스 쉘링이나 헬프린 같은 사람들은 이 군비 통제의 대상을 잠재 적국으로만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이런 개념은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이 군비 통제의 대상, 즉 주체가 잠재 적국뿐만 아니라 나의 적대국, 동맹국, 우호국, 세계 모든 국가가 특정 군비 통제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안보의 어떤 과거에는 나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적국이 나의 위협이지만 지금은 나의 위협은요, 인간 안보나, 그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떤 이런 비군사적인 안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우리 팬데믹만 한번 놓고 봐요. 코비드 19만 보고, 이게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의 지금 위협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이게 결국은 안보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안보를 정의할 때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그죠? 국민 주권 영토를 보존하는 게 보호하고 또 정진하는 게 바로 안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팬데믹도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안보 위협이에요. 사실은 비군사적인 위협이죠. 이런 비군사적 위협이 점점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결국은 군비 통제 주체도 이제는 나의 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군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통제의 주체는 모든 주권국가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군비 통제는요, 오늘날 이제 안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분석적 의미에서 군비 통제를 좀 보자면요, 무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요, 무기 자체의 어떤, 를 포함하고,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방, 쌍방 혹은 다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정 군사력의 배치나 이전, 운용, 사용을 확인하고 제한, 금지, 축소하는 이런 축소해서 군사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요. 군사적인 안정성, 키워드가 안정성입니다. 군사적인 안정성을 이제 높여서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달성하는 안보 협력 방안이 군비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요. 군사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적인 안정성을 제고해서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안정시키는 활동, 이게 바로 안보 협력 방안, 이게 바로 우리가 분석적인 의미에서 군비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군비 축소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미디어나 이런 데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군비 축소. 자, 이 군비 축소와요, 군비 통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군비 통제는 군비 축소보다 훨씬 넓은 광의의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군비 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자, 이 군비 축소라는 것은 군사력의 감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군사력의 감축.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축의 대상이 뭐냐면 특정 무기 체계나 병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비 축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무기 체계고 병력인 거예요. 이 무기 체계와 병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리덕션 할 것이냐, 그죠? 줄일 것이냐가, 또는 완전히 폐기할 것, 전면 폐기까지, 이런 무기 체계와 병력의 어떤 감축과 전면 폐기를 논의하는 게 이게 군비 축소의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군비 통제는 이런 군비 축소의 개념을 포함하고는 있어요, 물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병력이나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군사력의 어떤 사용의 어떤 제한, 금지, 감축 이런 걸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특정 무기체계나 병력의 부분적인 감축으로부터 전면 폐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이런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군사력의 어떤 제한, 금지, 감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다양한 어떤 정책적 스펙트럼을 지키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병력과 어떤 무기 체계에만 초점을 맞춘 게 군비 축소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군비 통제는 그러한 군비 축소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군사적인 활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군비 통제의 개념이죠. 앞에서 우리가 많이 논의했잖아요. 군비 통제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비 축소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개념이고요. 군비 통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어떤 의미에서 군사적인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군비 통제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군사적인 기능이 있고요. 정치적인 기능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군비 통제를 군사적 기능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군비 통제의 기능은요. 정치적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군비 통제 그러면 이게 군사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서 군사의 영역, 즉 국방부의 영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군비 통제는 군사적 기능보다는 정치적 기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부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군비 통제의 과목에서 방금 이야기한 내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모든 이 강의의 핵심적인 어떤 결론이에요. 군사적인 기능과 정치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군비 통제는 정치적 기능이 오늘날에는 군사적 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차원에서 군비 통제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는 국가의 여러 안보 정책, 외교 정책, 경제 정책, 통일 정책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해서 우리가 정책, 안보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게 결론이에요. 뒷부분에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강의를 계속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군사적인 기능은 슬라이드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인 기능이에요. 우발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비 경쟁을 이제 다운시키고요. 그 다음에 적대 국가 간에 남북한 간에 예를 들면 뭐 상호 불신을 이렇게 해소한다든지 서로 어떤 뭐 군사적 예측성,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예측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군사력의 어떤 심각한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이런 게 다 군비 통제 군사적인 기능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경제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 재원이 마련이 되겠죠. 국방비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재원들을 다른 어떤 경제나 복지 쪽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군사적인 기능이에요. 군비 통제 군사적인 기능이죠. 그리고 분쟁이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파괴의 범위나 후유증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 환경 파괴와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 국가 간의 군사적 상호 이해 신뢰 정진, CBM이라고 그러죠. 흔히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약자예요. 자, 이런 것들은 군비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군비 통제를 하는 목적 중에서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목적이에요. 이해가죠? 자, 이제 정치적 기능인데요. 이 정치적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정치적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군비 통제를 통해서 적대국과 외교적인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남북 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도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 군비 통제를 통해서 북한하고 계속 외교적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론적으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이제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데 현장의 현실에서는 또 우리 남북 관계에는 또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북한의 어떤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론적으로는 남북한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 통제를 계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오늘날 예를 들면 9.19 합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뭐 군비 통제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업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은 최고의 어떤 치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어떤 9.19 군사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군비 통제의 어떤 활동이거든요. 남북한 간에 군비 통제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연장해 낼 수 있다는 외교적인 채널을 유지한다는 이런 측면에서의 이제 정치적인 기능을 군비 통제가 한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군비 통제를 계속 해 나가면
군비 통제의 협상 자체는 결과하고는 상관없이요.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남북한 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상호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어떤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냉전기에 미소가 극한으로 대립할 때 이 군비 통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 핵무기 감축 제한 협상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어떤 글라스노스트 이런 어떤 신사고 이런 것들이 개혁 개방 그죠?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이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이 자체가 어떤 그 냉전 해체를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정치적인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군비 통제를 하면서 결국은 30년간 미소가 공동 관심사를 계속 테이블에서 논의를 했단 말이죠. 대화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 군비 통제의 중요한 정치적 기능이죠. 그래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소련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요. 물론 이게 뭐 결정적으로 도화선이 되어서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온 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기능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군비 통제의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대한 자국민의 정치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군비 통제를 통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정치적인 변화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안보협력회의라는 게 있어요. OSC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서 많은 군비 통제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전후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그 이후에 독일의 통일 문제가 대두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이 미래의 독일의 어떤 역할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형성을 하는데 하나의 이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자, 이처럼 군비 통제는 이런 사례에서처럼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남북이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정치적 통합을 하는 게 통일이죠. 우선 정치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쌓여서 결국 이 믿음이 신뢰 구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군사적인 남북 간의 군사적인 문제가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남북 간의 정치 체제가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통일이잖아요. 그죠? 통일의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이런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비 통제를 남북한 간에 효과적으로 잘하면 이런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변화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4번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런 정치적 기능이 군사적 기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는. 물론 이 군비 통제의 개념은 원래 태동은요. 냉전기의 미소 간의 어떤 극한 대립에서 사실 그 대립을 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군비 통제의 이론이 탄생을 했어요. 사실은 냉전의 산물이거든요. 이 군비 통제의 어떤 개념은.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군비 통제는 그 초창기에 태동했던 그런 시절의 군비 통제 개념보다 훨씬 더 이 정치적인 기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진화 발전이 돼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자, 없으면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기능의 중요성은 이미 앞에서 내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억제 이론의 바탕을 둔 이런 냉전 시대에 억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 방식 위주로 전개되었죠. 처음에 군비 통제 논의는 뭐 무기를 얼마나 줄이고 병력을 얼마나 주고 이런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어떤 이런 어프로치를 해왔는데요. 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었죠. 초창기의 군사
군비 통제 개념은요.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군비 경쟁을 이제 다운시키는 것,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것. 이게 초점이 맞추는 게 군비 통제 태동의 사실 원류죠, 원류.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군비 경쟁을 우리가 중지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이죠. 전쟁의 원인은요, 우리가 결국은 어떤 상대방의 군사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뭐죠? 정치적인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기 자체, 국방력 자체가 어떤 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군비 경쟁만 우리가 이렇게 막는다고 그래서 어떤 진정한 안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 이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력 수를 줄이고 무기 체계를 줄인다는 이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어프로치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결국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통제는 이런 군사적인 기능 이런 보다는요, 정치적 기능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정치적인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군비 통제 분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데요. 자,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3시에 입장하기 바랍니다. 10분 휴식합니다. 자, 군비 통제 분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자, 군비 통제는요. 통제 대상에 따라서 이제 운용적 군비 통제, 구조적 군비 통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국 수에 따라서 일방적, 쌍무적, 또 다자간 군비 통제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기 형태에 따라서 재래식이냐 또는 핵군비 통제냐 이렇게 재래식과 군비 통제와 핵 통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통제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대칭적 상호주의 군비 통제 그리고 비대칭적 상호주의 군비 통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운용적 군비 통제라는 어떤 의미냐면요. 글자 그대로요. 이것은 어떤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운용 자체, 즉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전쟁의 규칙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하트라인을 개설을 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CBM이라고 그래가지고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이게 신뢰 구축 조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운용적 군비 통제 대표적인 방법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뭐 군사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든지 어떤 적대국이 상대방에게 훈련에 어떤 대규모 부대를 동원한 훈련을 하면 훈련을 사전에 통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결국은 신뢰 구축 조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운용적 군비 통제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신뢰 구축 조치는 앞에서 이제 운용적 군비 통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신뢰 구축 조치라고 그랬죠. 신뢰 구축 조치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제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죠. 정보 교환, 상호 통신, 상호 군사 시설 접근 허용, 그 다음에 부대 훈련과 기동의 사전 통보, 특정 부대 규모 이상의 훈련 제한 이런 것들이 신뢰 구축 조치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운용적 군비 통제 개념이에요. 운용을 통제한 군사력 운용을 서로 통제 협의를 통해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운용적 군비 통제 개념이고요.
자,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이 CBM 신뢰 구축 조치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헬싱키 최종 합의서하고요. 스톡홀름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CSC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통해서 유럽과 유럽의 어떤 과거의 그 냉전 시대에 이후에 냉전 시대에 또는 냉전 시대의 어떤 위기 상황 또는 안보 위협 상황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군비 통제를 통해서 운용적 군비 통제를 통해서 달성했던 중요한 이 사례가 바로 헬싱키 최종 합의서와 이 스톡홀름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시간 제약상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정도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교재를 좀 참고해 주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구조적인 군비 통제가 있어요. 앞에서 운용적인 군비 통제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구조적인 군비 통제는 실제 병력과 무기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협의의 군비 통제, 광의의 군비 통제 개념 이야기할 때 협의는 병력과 무기 체계만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광의는 무기 체계 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전반적인 활동과 운용 자체에 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자, 이 구조적 군비 통제는 바로 협의의 어떤 군비 통제의 하나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실질적인 무기와 병력의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 구조적인 군비 통제예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 생산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무기를 뭐 증가를 못 시키게 한다든지,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 무기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무기 생산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병력과 무기의 어떤 제한에 초점을 두고 위협을 감소시키는 군사 협력, 이게 바로 구조적 군비 통제라는 개념이죠. 자, 구조적 군비 통제 사례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냉전 시대에 하나의 그 공동 안보 일환으로 미소가 군비 통제를 통해서 상당한 전략 무기 핵 전략 무기에 대해서 감축 내지는 제한을 한 협정들을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솔트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 솔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이에요. 상당수의 미소간의 핵무기를 사실 제한을 하고 또 스타트라는 걸 통해서 감축 협정도 했거든요. 스타트. 이 감축 협정을 통해서 상당한 또 전략 무기를 폐기를 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구조적인 군비 통제예요. 무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군비 통제의 사례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에 또 상당량의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을 또 맺었단 말이죠. 이거 CFE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무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구조적 군비 통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 NPT 비확산 체제, 여러분들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게 핵 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이는 국제 리짐이죠. 국제 레짐.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죠.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자, 이런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국제 화생무기 비확산 체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구조적인 군비 통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방적인 군비 통제가 있고요. 또는 뭐 쌍무적인 군비 통제, 다자적인 군비 통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군비 통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군비 통제를 선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먼저 군비 통제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군비 통제에 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1962년에 미국이 이 대기권에서 핵실험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스스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련의 협력을 유도했죠. 그래서 소련도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니까 따라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1991년도에 북한의 어떤 핵무기 어떤 개발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북한이 안 따라왔죠. 이것은 실패 사례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압력의 수단으로서, 사실은 압력의 수단이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화구축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한반도에 우리는 핵 개발 안 하겠다는 선언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핵 개발을
중지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했고요. 일방적인 선언에 그쳤죠. 쌍무적인 군비 통제는 뭐 글자 그대로 쌍무 양 당사자 간에 두 개 분쟁 당사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제 형태죠. 뭐 70년대에 이루어졌던 솔트 앞에서 이야기한 구조적 군비 통제에서 이야기한 전략 무기 제한 협정 미소간에 한 거거든요. 미소간에. 그 다음에 감축 협정은 또 스타트라고 그래가지고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그죠? 스타트. 이런 것들은 쌍무적인 군비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죠. 미소 간에 두 개의 분쟁 당사국 간에 군비 통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다자간 군비 통제는 뭐 여러 어떤 당사자 간에 이런 뜻이잖아요. 세개국 이상. 지역 군비 통제하고 우리가 국제 군비 통제로 이제 세분화할 수 있어요. 이 다자간 군비 통제는. 지역 군비 통제는 참여국의 수에 있어서는 다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상국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지역 또는 동남아 지역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 국가이지만 하나의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는 게 지역 군비 통제고요. 반면에 국제 군비 통제는 참여국의 수에서는 앞에 지역 군비 통제와 마찬가지로 다자적이지만 이 상대방이 통제의 어떤 주체가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비확산 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앞에서 이야기한 이거는 전 국가의 개별 국가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 유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에 해당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핵을 만들지 말자는 게 핵 확산 금지 조약이잖아요. 화학 금지 무기 협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국제 군비 통제. 그 다음에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 있어요. CTBT라고 해가지고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이런 건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국제 군비 통제에 어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NPT나 CWC나 CPTPT를 우리가 앞에서 논의할 때 국제 레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짐, 국제 리짐. 제도나 어떤 규약이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또는 어떤 뭐 꼭 물리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이런 어떤 국제 협약, 국제 기구 뭐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우리가 국제 리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유주의, 현실주의 이야기할 때 국제 리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지역군비 통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결국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유럽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뭐 상호 균형 감군회의 MBFR 같은 것, 그 다음에 CSC 같은 거, 유럽 안보 협력회 이런 것들 유럽 지역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동남아 비핵지대 이런 것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주축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지역군비 통제에 속하죠. 그래서 이 다자간 군비 통제는 지역군비 통제와 국제군비 통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래식 군비 통제, 핵 통제가 있어요. 무기의 대상에 따라서, 무기의 형태에 따라서. 재래식 군비 통제는 뭐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이제 군비 통제를 하는 거고요. 핵은 핵무기 위주의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 핵무기 통제가 군비 통제가 사실은 재래식 무기보다도 훨씬 통제가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핵무기의 어떤 살상력이 재래식 무기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군비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핵군비 통제는 하기가 쉬워요. 무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재래식 무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구조가 종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탱크에도 또 미설에도 여러 가지 단거리 미사일이 있을 수 있고 중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무기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핵무기는 단일의 무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다는 것이죠. 그 어쨌든 여러 어떤 사람들이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핵 통제가 핵에 대한 군비 통제가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합의를 이루기도 쉽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건데요.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 접근에 의한 군비 통제예요. 자, 우리 전통적 의미의 군비 통제는요. 앞에서 논의를 말씀을 드렸죠. 이 전통적인 군비 통제의 출발점은 바로 냉전실의 산물이라고 그랬죠. 미소가
핵무기 경쟁, arms race, nuclear arms race, 핵무기 경쟁을 하면서 공멸의 위기를 느끼고 결국은 그러한 어떤 공멸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공동 안보의 개념이 탄생하면서 상생의 어떤 노력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탄생한 개념이 공동 안보의 개념이고, 그 공동 안보의 개념에서 실천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결국은 솔트나 스타트와 같은 전략 핵무기 제한 협정,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산물이에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전통적으로 군비 통제 개념이 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탈냉전 이후에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에 이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군비 통제가 지역 분쟁 국가로까지 이제 확대가 되게 된 것이죠. 안보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냉전이 해체되면서. 그래서 이 대칭적 상호주의는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군비 통제예요. 냉전의 부산물이라고 우리가 브래드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요. 60년대에 상호 공멸의 위험, 우리가 앞에서 뭐 확정 파괴, 상호 확정 파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공포의 균형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논의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어떤 상호 공멸의 위협 속에서 핵무기 경쟁을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에서 나온 게 바로 대칭적 상호주의의 개념이에요. 대칭이라는 것은 미소 간에 핵무기를 10기면 10기, 장거리 핵무기 뭐 100기면 100기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군비 통제를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칭적 상호주의. 1대1 이런 개념, 2대 뭐 1대1 개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조약이나 또는 뭐 CFE 같은 유럽에 있는 재래식 감축 조약 이런 것들은 미소 간에 결국은 대칭적으로 이렇게 군비 통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칭적 상호주의 개념이고요. 이런 스타트나 CFE가 이 대칭적 상호주의의 노력의 하나의 컬미네이션이에요. 아주 정점에 있었던 절정에 달했던 협약들이죠. 그래서 이 대칭적 상호주의는 냉전 하에서 군비 통제 구조를 우리가 미소 중심으로 양극 체제에서 핵을 중심으로 핵 군비 통제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형태로 군비 통제를 했던 게 바로 이 대칭적 상호주의고요. 그래서 냉전 기간 동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미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주로 상호 대등한 전력 1대1로 이렇게 상쇄하는 이런 개념, 솔트와 스타트는 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군비 통제 핵 전략 무기를 감축을 했죠. 또는 제한을 했죠. 그 다음에 방어 무기 체계의 동수 제한, ABM 트리티 같은 거예요. 자, 이 ABM은 뭐냐면 Anti-Ballistic Missile의 약자예요. Anti-Ballistic 탄도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소간의 냉전 시대예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핵을 장착해서 전략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최고도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한 어떤 상대방의 위협을 제기하기 위해서 미국이 뭘 했냐면 요격 체제, 미사일 요격 체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ABM이에요. ABM. Anti Ballistic Missile이죠. Ballistic Missile은 탄도 미사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우리가 ICBM이라고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ABM이라는 것은 이 미사일 요격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사일을 개발해가 그 미사일을 중간에서 이제 요격하는, 인터셉트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무기체계 ABM이에요. 자, 이 ABM을 결국은 협력을 통해서 서로 또 미소가 동수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게 바로 ABM 트리티라는 거예요. 트리티는 협약 이런 뜻이에요. 협약. 이런 게 이제 대칭적 상호주의 개념입니다. 자, 대칭적 상호주의 개념 이해했죠? 혹시 이해 안 가거나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이해를 다 한글로 생각하고 다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이제 여러분들 대칭적 상호주의를 이해했으면 좀 감이 오죠. 자, 이것은 탈냉전 이후에 대칭적 상호주의는 냉전 시대의 개념이고요. 탈냉전 이후에 안보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안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군비 통제 구조에도 필수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의 냉전 시대는 미소 중심의 전통적 군의 체제였다고 그러면 이제 탈냉전 시대는
결국은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동 영역 이런 게 확대되면서 안보가 어떤 민족, 인종, 자원, 영토, 기술, 환경 이런 쪽으로 안보의 어떤 쟁점들이 옮겨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역 분쟁이 굉장히 이제 갈등이 표출되는 이런 시기가 오늘날의 안보 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각 국가 간의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주권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죠.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를 맞이하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량 국가들, 로그 스테이트죠. 다수의 지역 분쟁 국가, 소수의 불량 국가. 이제 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불량 국가는 뭐 이란이나 시리아, 북한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로그 스테이트, 그죠? 테러 국가들이죠. 이런 로그 스테이트에 의한 핵 미사일, 화생방 무기 또는 뭐 대량 살살 무기, WMD죠.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이 가속화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탈냉전 이후의 안보 환경이죠. 이미 우리가 논의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안보 환경이 변화를 해가지고 군비 통제의 대상도 주 행위자들이 확대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탈냉전 하에서의 군비 통제 문제는 과거에 미소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다수의 지역 분쟁 국가들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칭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미소가 할 때는 대칭성이 보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환경 때문에 대칭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남북한의 군사력,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남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대칭성 있게 군비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군비 통제를 하자고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뭐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야, 우리 핵무기와 너희 핵무기를 서로 감축하거나 또는 뭐 전면 폐기하자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한테 그런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비대칭성이라는 것이죠. 이 비대칭성인 구조 때문에 결국은 대칭적인 어떤 군비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인 상호주의에 의한 군비 통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원인이 뭐냐면 지역 분쟁 국가 간의 갈등 구조가 복잡해지고 옛날 냉전 시대와 같이 이런 군사력에 대한 상호 대칭적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안보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영토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역사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갈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만 통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에밀리 골드만이 이제 가교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브릿지 스트래티지죠. 복잡한 앞에서 설명한 이런 복잡한 갈등 구조도 있고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어떤 상이한 군사력의 구조,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갖지 않는 국가 이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 분쟁 국가 또는 뭐 특정 지역 분쟁 국가와 강대국 간의 어떤 군비 통제를 위한 어떤 협상이 이제 사실 대칭성을 잃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군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 경제적인 협상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대칭적 상호주의예요. 자, 이해가죠? 자, 키워드는 정치 경제적인 협상이 병행돼야 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비 통제는 그냥 무기와 병력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동수 1대1로 줄이자, 폐기하자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탈냉전 이후에 안보 환경이 국제적인 안보 환경이 바뀜으로써 이제는 그걸 할 수 없으니 대칭성이 이제 붕괴됐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결국은 정치 경제적인 협상을 병행해서 군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바로 정치 경제적인 협상이에요. 그래서 쌍방 간의 군사적인 비대칭성이 이제 존재하는 가운데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느 한쪽의 군사적인 양보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나서 양보를 하면 뭔가를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야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핵무기를 가진 A 국가에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B 국가가 군비 통제를 하자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결국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군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럼 그 사람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바로 일방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면서 포기하지는 않겠죠. 대신에 거기에 상당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보상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군비 통제에 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비 통제의 개념이에요. 자,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비 통제 개념 이해했죠? 자,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보이스로 해도 좋고요. 자, 이해한 걸로 간주하고 다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요 내용을 설명했죠, 이미. 가교 전략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이 가교 전략에 의한 군비 통제 접근 방법은 이 방법은 냉전 시대에 우리가 앞에서 논의하는 군비 통제 모형인 대칭적 상호주의 방식과가 이제 대조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대칭적 상호주의 방식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적 상호주의 그러면 골드만의 가교 전략을 딱 떠올리면 되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정치 경제적 보상이다. 자, 왜 정치 경제적 보상을 해야 되느냐? 과거의 냉전 시대와는 달리 안보의 어떤 양상이 대칭성을 이제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대칭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골드만이 주장한 에밀리 골드만이 주장한 가교 전략의 개념에 의하면 결국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 군사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거기에 정치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해줌으로써 군비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이 바로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사 전략, 군비 통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군비 통제 방식, 즉 상호주의적 군비 통제 방식이 일방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이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비 통제는 군사적인 측면은 물론 포함을 하지만 비군사적 차원에서의 무력 사용 동기 자체를 감소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밑에 볼 때. 자, 대칭적 상호주의는 군비 통제의 어떤 지향 목표가 바로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비군사적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한 군비 통제는 비군사적인 측면은 물론 포함하고요. 그걸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포함하고 그 외에도 비군사적 차원에서의 어떤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동기, 생각 자체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이제 비대칭적 상호주의 개념이다. 자,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칭적 상호주의 모형이 냉전 기간을 대표하는 군비 통제 모형이라고 하면 비대칭적 상호주의 방식은 탈냉전 시대에 대표하는 그런 군비 통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정치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군비 통제를 결국은 달성하려고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정치 경제적 보상을 해줄 것이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얼마만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얼마만한 정치적인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북한을 핵무기를 포기하고 군비 통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방법인데 뭐 북한이 응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어떤 보상을 해주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그런 의사는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비대칭적 상호주의 군비 통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이 적용이 될 것이냐,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 국가의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쉽지 않겠죠. 이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해서 군비 통제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발견되는 게 없죠. 자, 우리가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협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대칭적인 상호주의 입장 군비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실패했죠.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북한이 핵동결하면 중류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당한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나가다가 결국 일방적으로 북미 제네바 협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지금 그 이후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서 6차례에 걸쳐서 핵무기 실험을 통해서 지금 핵무기를 거의 완성한 단계에 이르러 버렸잖아요. 자, 이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바로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비 통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결국은 효과가 없었죠. 방식을 우리가 논의한 것이지 이것이 뭐 100% 어떤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군비 통제와 국가 안보 정책 앞에서 서론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자, 이 군비 통제는 과거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군비 통제 기능이 중요했지만 정치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군비 통제는 국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는 결국 국방부의 소관이 아니고 결국은 정치적 차원의 어떤 소관 부서에서 정치권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군비 통제는 각종 안보 정책, 예를 들면 외교 정책, 경제 정책, 그리고 통일 정책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서로 상호 연계돼서 안보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돼야 된다. 이렇게 소환해서 이야기했죠. 이게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 우리가 전 시간에 논의한 내용, 지금까지 이론을 내용의 종합적인 결론이 이거예요. 이 방금 이 이야기, 군비 통제와 국가 안보 정책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결국은 이 군비 통제를 효과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이 군비 통제를 달성한다는 게. 자, 이 군비 통제가 요구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국제 질서가 결국은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결국은 안보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안보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꾸 국방을 강화하는데 상대방도 계속 강화하기 때문에 이 국방 경 아임즈 레이스 그죠?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내 안보가 자꾸 취약해지는 거예요. 내 원래의 의도는 내가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의 안보를 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상대방도 강화를 시켜버리니까 결국은 계속 군비 경쟁을 통해서 내 안보가 궁극적으로 불안해져 버리는 이런 안보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안보 딜레마를 해결을 해야 결국은 안보를 군사적인 안정성을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비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안정성을 통해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위협의 정도를 낮추어서 우리가 안보를 달성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이유예요. 안보 딜레마를 극복을 하고 군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안보의 어떤 환경이나 위협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안보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군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론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군비 통제를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에 사실 미소 간에는 군비 통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죠. 핵무기 감축 제한 협정을 통해서 미소 간에 상당한 양의 핵무기가 폐기 또는 감축 제한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91년도 이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탈냉전 시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이 안보 상황이 바뀌면서 비국가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되고 안보의 양상도 어떤 비국가적인 로그 스테이트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종교, 인종, 민족, 환경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어떤 구조로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결국은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는 군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안보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 결국은 비대칭적 어떤 접근에 의해서 군비 통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군비 경쟁이, 자, 군비 통제가 아닌 군비 경쟁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안보 딜레마를 통해서 군비 경쟁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자, 이 군비 통제를 우리가 막는 방법은 이 5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3가지 방법 참. 전쟁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승리하면 군비 경쟁 종식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군비 경쟁을 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포기시키는 방법. 2번은 뭐예요, 결국은? 현실주의적 어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2번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의 위험이 있겠어요. 그죠? 어쨌든 2번이 달성되면 군비 경쟁은 종식이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 많은 희생과 얼마 많은 어떤 안보의 어떤 위협이 있을지 그거는 뭐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번째의 경우는 종식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해서 안보 딜레마를 약화시킨 거죠. 군비 통제를 통해서 결국 군비 경쟁을 바꾸는 방법인데 이건 또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3번째 방법을 결국은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는 게 군비 통제인데 이 군비 통제는 기존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결국은 국방 정책의 병렬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전략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군비 통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어떤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에서 내 안보를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군비 경쟁이 과도화되면 안보 딜레마를 겪게 되니까 병행해서 군비 통제를 통해서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또 안보를 군사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는 이 병렬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군비 경쟁을 막고 결국은 내 안보를 위협을 감소시켜서 안보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통제와 이 군사력 정강은 결국은 어느 한쪽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병렬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요까지 이해가나요? 그죠? 군비 경쟁과 군비 통제의 어떤 관계에서 결국은 군사력 정강과 군비 통제를 병렬해서 국방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는 요 개념 여러분들 잘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군비 통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거.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군비 경쟁과 군비 통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사력 정강을 통해서 군비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일방적으로 군비 통제를 할 것이냐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해 나가야 돼.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북한 간의 어떤 군비 통제를 통해서 위협을 감소시키는 이런 병렬적인 노력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의 우리 정부는 군비 통제에 상당히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국방 군사력 정강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군비 통제 쪽에 상당히 이제 좀 치중해 있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또 군비 통제보다는 군사력 정강으로 방향을 급선회 하고 있죠. 지금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안보 정책을 발표한 거에 의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했어요? 군사력 정강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군비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안보 딜레마를 겪게 되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비 통제를 통해서 위협을 감소시키는 병렬적인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국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사실 이 과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는 국가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강의를 참여해서 좀 논의를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극단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안보 정책을 수립하면 결국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왼손에는 군사력 전관, 오른손에는 군비 통제, 이 두 개의 어떤 레버리지를 쥐고 적절하게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국은 상대국과의 어떤 긴장을 해소하고 위협을 줄임으로써 결국 우리가 군사적인 안정성을 달성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전쟁을 막고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안보정책이고 국방정책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군사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군비 경쟁과 군비 통제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요 군비 통제 정책, 그래서 군사 국방 정책, 요 부분은 방금 내가 이야기한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군비 통제의 개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사 국방 정책의 일부 또는 하위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오리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논의를 했잖아요. 군비 통제의 기능은 군사적인 기능보다는 정치적인 기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 국방 정책의 일부로 또는 군사 국방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우리 군비 통제를 접근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군사력 정강을 통해서 절대 안보를 추구하면서도 군비 통제를 통해서 공동 안보를 또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그 개별 국가가 처해 있는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절대 안보와 공동 안보를 우리가 적절하게 취해야 하는 이런 어떤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입니다. 자, 군비 통제 정책은요, 또 이 국가 재원의 배분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정책과도 자연스럽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군비 통제는 대부분 관련 상호 간의 묵시적, 현시적 합의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 성격상의 순수한 군사적 영역을 초월해서 정치 외교적인 정책하고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비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 정책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군비 통제 정책이에요. 그리고 군비 통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과학기술, 산업정책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비 통제 정책은 단순히 국방 분야의 일부 정책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국가의 다양한 정책 요소와 연계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군비 통제와 그럼 통일 정책이 또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면요. 자, 우리 남북한 간의 예를 좀 들어봅시다.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정책은 통일 정책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자,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정치 체제의 통합이 통일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먼저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행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정치 체제가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통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일이라고 보면 쌍방 간의 군사 관계의 안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 간의 어떤 진지한 대화나 교류 경험이 우리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군사 관계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군사 자료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군사 통합을 논하고 또 군비 통제를 통해서 군사 통합을 논하고 정치 통합을 논하기에는 우선 제1단계인 초보 단계인 신뢰 구축 단계도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군비 통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통일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군비 통제 정책하고 통일 정책은 결국은 전후 단계의 어떤 에 걸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군비 통제를 통해 결국은 신뢰 구축을 하고 군비 통제를 통해서 군사 통합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정치 통합을 하는 것이 통일인데,
그렇다면 결국 군비 통제 정책이라는 것은 통일 정책과 뛰어놀 수가 없는 것이죠.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비 통제는 통일 정책 구현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까지 궁금한 사항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가거나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다음 질문이 없으면 군비통제 결정 요인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군비통제 정책적 결정. 자, 그러면 군비통제를 그러면 어떤 요인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이 패트릭 모건 교수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이 패트릭 모건 교수는요,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는 이 군비 통제에 대한 관심이나 가능성은요, 본질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인 국제 체제 구조에 기인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부 상태에서 모든 국가, 개별 국가들은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누구한테 정치적인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나의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개별 국가들의 국가적인 최종 목표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독립 주권 국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쟁이 발생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결국은 내가 안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 보유를 하겠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군사력을 강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치명적인 파괴력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정부주의적인 체제하에서 모든 개별 단위 국가들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게 이제 이 패트릭 모건 교수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무정부적인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과연 그러면 군비 통제를 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요. 우선 정치적 현상 유지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political, 그죠? status quo.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군비 통제 당사국 간에 상대방의 영토와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군비 통제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쟁 당사국 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완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군사력을 보유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건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군사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영토나 민족이나 종교 이런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 군사력 자체가 갈등의 원인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 조건은 뭐냐면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결국은 군비 통제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국방 자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국민의 복지나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이 낮아지고 또는 국민의 어떤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그러면 결국은 군비 부담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군비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걸 우리가 국방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국방비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복지, 경제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낮아지는,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우리 국방 딜레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군비 부담이 자국의 독립성 유지에 치명적이 되면 될수록 군비 통제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국방 딜레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쌍방이 공이 타방에 대해서 군사적인 최소한의 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상호 군사력이 균형을 이룰 때 군비 통제의 조건이 성숙된다는 거예요. 미소가 냉전 시대 서로 핵무기의 균형을 이룰 때 서로 균형을 이루니까 서로 양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힘이 세는데 일방적으로 힘 센 사람이 양보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죠? 힘이 비슷하면 양보하기 쉽죠. 1대1로 양보하자 그러면 양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9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데 9라는 사람이 양보를 하겠어요?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그죠? 그런 군비 통제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상호 군사력 균형을 이룰 때 군비 통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동맹의 문제인데요. 강대 국가의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동맹이 뭐 깨어진다든지, 그죠? 동맹이 급격히 악화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좌절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적대 국가의 군비 통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이 결정적으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동맹이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적대국하고 힘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상대국으로부터 내가 어떤 생존의 위협에 도달할 정도로 어떤 아주 취약한 그런 국면에까지 마지막 어떤 그 순간까지 몰리게 되면 결국은 군비 통제를 통해서 또 그 문제를 그 어려운 국민을 타개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 강대국이 힘을 가진 자가 군비 통제에 응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이 패트릭 모건 교수는 이 네 가지 정도가 군비 통제를 할 수 있는 5가지네요. 이 5가지가 군비 통제의 어떤 하나의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군비 통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요, 쌍방간의 어떤 정치적 현상 유지 인식 여부와 또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긴장의 완화, 군비 부담 정도, 상호 군사력의 균형, 동맹국가의 역학관계 이런 복합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이제 군비 통제 실현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특히 군비 통제 관련 국가 의 정치적인 현상 유지 인식과 또 정치적인 긴장 완화 이 두 가지는 군비 통제 추진의 필수적인 요인이죠. 상대방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군비 통제는 출발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긴장 완화를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비 통제가 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죠. 자, 요약합니다. 군비 통제는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그리고 분류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군비 통제는 뭐 다양한 정책적 스펙트럼을 가진 오늘날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군비 통제는 다양한 정책적 스펙트럼을 지닌 포괄적인 개념이다. 반면에 군비 축소는 무기와 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군비 통제하고 군비 축소의 개념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군비 통제의 여러 가지 그 통제하고 있어하는 대상과 참여국 수, 무기의 형태, 그 다음에 통제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군비 통제를 분류한다고 그랬고요. 특히 상호주의와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 군비 통제 방법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 구축 조치 CBM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보 교환, 상호 통신 수단의 마련, 상호 군사 시설의 접근, 부대 훈련 기동 사전 통보, 특정 부대 규모 이상의 훈련 제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쌍무적인 군비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인 변수들, 결정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정치적 현상 유지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정치적 갈등의 완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군비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차게 달려왔는데 한 2, 3분 조금 초과를 했네요. 질문이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없으면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